네, 중간고사 잘 치렀습니까?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현대문학 입문 제7강 시작하겠습니다. 제7강의 제목은 식민지 시대 자본주의적 삶의 풍경입니다. 최만식의 탕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 줌 화상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훌륭한 발표를 통해서 탕류의 개괄적인 이해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죠. 네, 특히 미두에 대해서 한 학생이 집중적으로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있을 줄 압니다. 네,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몸도 추스리고 마음도 간중그리고 했을 줄 압니다. 아닌가요? 시험에 지쳐서 몸도 마음도 더 힘든가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음, 음, 휴식이 좀 뒷받침돼야 또 후반전을 잘 이어갈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네. 자, 간단하게 출석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상민, 강서영, 광민채, 권방경, 권지윤, 김규원, 김다원. 다원 씨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탕류는 어때요? 어려웠죠?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탕류를 읽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다원 씨? 아마도 어휘였을 겁니다. 어휘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읽기가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쓰지 않는 말들, 그 당시에 쓰던 말들에다가 또 전라북도 사투리까지 섞여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외래어들도 군데군데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뭐 아베끄니, 아미니, 그리고 어, 노이에츠 나아츠. 이 노이에츠 나아츠란 말은 개봉이가 잘못 쓰고 있는 말이죠. 우리 혹시 19개 장 중에서 16번째인가에 있는 개봉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탄력 있는 아침이란 챕터 기억나나요? 이 탄력 있는 아침의 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출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백화점 점원이죠. 우리 개봉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소매 끝에서 꺼내 쥐었던 손수건을 도로 집어넣고 이번에는 방 안을 한 바퀴 휘휘 둘러본다. 방금 벗어내던진 양발짝이야, 치마야, 속옷들이 여기저기 제멋대로 널려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샘든 계집아이가 몸 담그고 있는 방 뒷꼬락서니하고는 조행의 값은 아깝다. 샘든 계집아이가 몸 담그고 있는 방 뒷꼬락서니하고는 조행의 값은 아깝다. 이게 뭔 말인가요? 샘든, 철이 든 계집아이가 몸을 담그고 있다. 자기 몸을 두고 있다는 얘기지. 방 뒷모습. 여러분들이 방 뒤치다끌이 어떻게 합니까? 방 뒷꼬락서니하고는 조행, 행실이 값은 아깝다. 값을 병정할 때 값입니다. A 플러스는 아깝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꼬락서니가 볼만하다는 얘기죠. 좀 지저분하게 하고 나왔다는 얘기겠지. 그러나 개봉이 저는 둘러보다가 만족한다는 듯이 노이에츠 나츠 하고 아베제데도 모르는 주제에 독일말 토막을 쎄와린다. 노이에츠 나츠 하고 아베제데는 독일어의 아베체데 알파벳 얘기하는 거죠. 독일말로 독일말 토막을 쎄와린다는 노이에츠 나츠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읽은 탕류를 이번에 내가 네 번째 읽었습니다. 다 다른 버전을 읽었는데 이번 버전은 문학과 지성사 버전을 읽었어요. 이 각주를 달아놨는데 노이에스 니히트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이에스 니히트는 노이에스가 새로운 것, 니히트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없다.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이상 없음 할 때 주로 써요. 노이에스 니히트. 이상 무 이런 말 있죠. 이상 무, 노이에스 니히트.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면은 읽는 재미가 없어요. 하나하나에 따져가면서 읽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 뒷문장 잠깐 보세요. 채봉이가 개봉이가 노예스 리치라는 말을 노예츠 나하츠라는 말로 잘못 썼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읽냐면 계속 이어지냐면은 미상불 뒤가 어수선한 품이 자기의 방 뒷꼬락서니가 어수선한 품이 종시 그 대중이지 서부전선처럼 아무 이상이 없기는 하다 이랬죠. 여기 서부전선처럼 아무 이상이 없기는 하다. 여기에 밑줄 긋고 힌트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딱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독일 작가 레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을 떠올려야 됩니다.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반전 소설입니다. 아주 탁월한 작품이죠. 이 레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반전 소설로서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이 익힙니다. 아마 한국에는 일본어로 주로 읽혔을 테죠. 그러니까 최만식이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알고 있었다는 걸 이 문장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다 보면은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소설이 개봉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 말, 이상무, 이상 없다 이런 말이 유행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 이런 말들의 의미들을, 그 맥락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이해할 때 진짜 이 맛이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맛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외래어뿐만이 아니고 고유어들, 그리고 한자어들, 전라북도 방언들 이런 게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어들이 막 튀어나오죠. 하박군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 하박군이 뭐냐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본어들이 막 튀어나올 때 그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은 그냥 줄거리만 파악하게 돼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한국 문학과 언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한 부분만 알고 지나가서는 곤란합니다. 그걸 파고들어야 돼요.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의미만, 단어 몰라도 뭐 전체적인 그 줄거리는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쭉 넘긴 학생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주석을 뒤에 각 줄을 참고하면서 또 나오지 않는 것은, 또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하나하나 사전 뒤져가면서 읽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도희신가가 질문했었죠. 그때 화상 강의 시간에. 이 챕터 18장이죠. 18장이 외보살 내야차인데, 내보살 외야차인데, 내보살 외야차란 말은 속담처럼 쓰입니다. 한자어인데 안으로는 보살처럼 착한데 밖으로는 아주 야차가 도깨비거든요. 아주 무섭다는 뜻인데, 이 초봉이를 두고서 떠올린 말이죠. 초봉이는 안으로는 정말 보살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마귀처럼 보인다. 이럴 때 쓰는 말들이죠.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의 개봉 2편에 보면은 그루미 썬데이를 침울한 게 아니고 명랑하게 부르면서 샘문을 열고 마루로 나선다 이랬지. 그러면은 언젠가 우리 노래 얘기했었죠. 이 글루미 선데이라는 노래 한번 찾아보세요. 이 빌리 할러데이라는 20대 30년대 미국의 재즈 시대를 이끌었던 여성 보컬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재즈 아티스트들이 불렀어요. 여성 아티스트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글루미 선데이를 들어봐야지. 근데 이 개봉이는 이 글루미 선데이 제목 자체가 글루미, 우울한 일요일이잖아. 근데 개봉이는 이것마저도 글루미 선데이를 그러나 침울한 게 아니고 명랑하게 부르면서 샘문을 열고 마루 나선다 이랬단 말이야. 맥락을 딱 알아야지. 글루미 선데이는 제목도 우울한 일요일인데 노래도 정말 우울해요. 가사도 보통 우리가 아는 그건 좀 다릅니다. 맥락이.
그걸 명랑하게 부르는 게 또 개봉이야. 개봉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거죠. 우울한 것마저도 자기 속에서 이 명랑하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 개봉이의 성격을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개봉이의 그 성격을 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활달한 이 개방적인 웃음과 입이 아무고 무엇이고 다 용납을 하여 사람이 해플 것 같으면서도 고집센 콧대와 심술든 눈이 좀처럼 몸을 붙이기 어렵게 시리 옹글지고 맺힌 데가 있어 결국 그 두 가지 상극된 품격의 조화를 시킨다. 상극된 품격을 조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런 이 화자의 서술자의 개봉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개봉의 여러 행동들, 노예에 나치하고 방을 어지럽혀 놓고서도 나오면서 그렇게 틀리든 말든 이상무하고 활기차게 나오는 모습들이나 글루미 썬데이라는 우울한 노래를 아주 명랑히 부르는 모습이나 이게 또 장영보를 대하는 태도나 자신의 언니 초봉이를 대하는 태도, 송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태도 등등을 그 행동들 통해서 이런 거 우리 독자들은 이런 거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이게 이런 소설들이 있는 힘들이에요. 이런 거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쌓여서 소설을 읽는 힘과 눈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다은 씨 알겠죠? 리아 씨도 잘 알 줄 압니다. 김세연, 김소은, 김수정, 김시연, 김희슬, 김준효. 준호 씨도 잘 따라오고 있죠? 댓글 잘 달고 있나요? 5강까지는 39명, 40명가량이 댓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뭐 댓글을 아예 안 달기로 작정한 학생 또는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 몇몇을 빼고 나면은 거의 댓글을 업로드한 것 같습니다. 근데 6강은 23명밖에 아직 업로드를 못했어요. 미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주 한 편씩 쓰는 짤막한 에세이들 정성스럽게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글쓰기 향상을 위한 가장 그 전공법에 가까운 훈련입니다. 그 훈련 과정을 놓치면은 좋은 글 쓴다는 것 점점 더 유예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문효정, 박세영, 박준기, 박세민과 변승우 씨는 학교 그만둔 것 같죠? 심유빈, 우채연, 윤정아, 이소윤, 이솔, 이예림, 이은재, 이은지, 이지영, 이채연. 네, 태연 씨도 잘 따라오고 있죠? 탕류를 혹시 다 못 읽었으면은, 그리고 꼼꼼히 못 읽었으면은, 다시 한번 시험 문제 풀듯이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맛이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경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현민, 임송미, 임재현, 임채린, 장민주, 정세윤, 정슬아, 정진성, 정현, 조이겸, 진보라, 최시원, 최도희, 최윤원, 최진유, 최혜리, 하예원까지입니다. 예원씨, 개봉이 월급이 얼마였더라? 남승재가 보조의사로 있던 금호병원 있죠? 거기에서 남승재 월급이 얼마였어요? 그리고 이 명림이를 계명옥이라는 그 기생집에 팔죠. 그때 얼마에 팔았지? 초봉이가 장영보와 살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 집으로 보낸 게 얼마였더라? 500원? 그 중에 재봉틀 값이 얼마였지? 200원 좀 넘었나요? 응? 그리고 윤원 씨, 개봉이를 좋아해서 백화점으로 오는 여드름쟁이 남자 학생이 있죠. 그 학생이 산 코티 향수가 있습니다. 코티 향수 가격은 혹시 기억나나요? 네, 25원입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와 함께 태어나서 지금 이, 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소설은 이 자본의 힘, 돈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 돈만큼 인물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뭐 향수 가격이 얼마냐는 둥, 남승재 월급이 얼마냐는 둥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그리고 그 돈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라씨? 김보라? 누가 대답할래요? 우리 남승재가 군산에 있을 때 야학을 했었죠?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을 떠나기에 앞서 학생들을 만나죠. 학생들을 만났을 때 너는 커서 뭘 될래? 라고 물어요. 넌 공부해서 뭘 할 테야? 라고 물으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조선 총독부 될래? 이러지. 그래서 조선 총독이 돼서 뭘 하려고? 이러니까 월급 많이 받게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감각이나 식민지 지배에 있다는 의식 이런 게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된다는 거지. 순서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꿈이 돈 많이 버는 것이다. 돈 많이 번다면은 나는 뭐든지 하겠다. 이런 거지. 이 탕류라는 이 더러운 물결을 휩쓸어 가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제목이 식민시대 자본주의적 삶의 풍경입니다.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화폐를 신으로 모시는 체제입니다.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체제가 바로 화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신전, 자본주의 체제 예배당은 증권거래소이자 은행입니다. 여기서는 조선은행, XX은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고태수가 근무한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이 미국 취인소 있죠? 이 미두 거래소, 이것이 바로 신전이죠. 그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죠. 그 조선 군산의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미국 취인소를 지배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그 선을 따라서 오늘 탕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네, 이 시작하죠 이랬는데 앞에 출석 부르면서 얘기했던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점 잘 따라와야 돼요. 탕류 개요입니다.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19장 전체 맥락을 딱 읽고 나면은 이 소설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인간 기념물, 정주사 얘기하고 있죠? 목차 펴보세요, 다. 목차 다 폈죠? 목차 다 펴보세요. 정주사가 멱살 잡혀서, 추앙골 보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인간을 인간 기념물이라고 했어요. 이 면사무소 직원 같은 노릇, 어떤 그 주사 노릇, 주사란 말이 붙였죠. 우리 천변풍경에서는 민주사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민주사가 사법서사였잖아. 이런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사라는 말 붙였었어요. 생활-제1과는 초봉이의 삶입니다. 박재호의 약방에서 일하고 있죠. 심판 흥부전에서 보면은 정주선의 집, 애가 넷에다가 부부까지 6명이 사는 그 초라한 광경을 심판 흥부전이라고 했어요. 판소리의 를 따온 것이죠. 최마식 소설 얘기할 때마다 풍자적이고 반어적이고 그리고 판소리의 언어를 되살렸다라는 걸 강조하지. 이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는 방한지라라는 이 사절은 방한지, 모는 종이 있죠, 모는 종이. 그 모는 종이의 이 미국 시세, 주가 시세가 이렇게 쫙 움직인단 말이야.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이 미두 거래소에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챕터입니다. 아씨 행장기에서는 이건 김씨, 한참봉의 아내 있죠. 고태수와 이렇고 저런 사이,
이 아시행장기. 그리고 조그만 사업에서는 남승재, 우리 탕류회에서 아주 긍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죠. 소박한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은 남승재가 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의료를 통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천냥만냥에서는 초봉이와 태수 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혼 혼담에 오가는 거죠. 외나무 다리에서는 이 남승재와 고태수가 병원에서 만나죠. 딱 기억나죠? 매독. 이 매독의 상징성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이 김씨에게서부터 시작되나요? 고태수에게부터 쫙 전파되는 이 매독의 과정들 봐야 됩니다. 이건 이 매독이라는 이 전염병이 옮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고태수를 이 매개로 이 퍼져나가는 이 병원균들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라는 상징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병과 관련된 이 질병의 상징도 흥미진진한 테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행화의 변은 기생해화 얘기고요. 그리고 태풍이란 챕터는 결혼, 초봉이와 이 고태수가 결혼하죠. 그리고 형보의 음모로 고태수가 죽습니다. 한참봉의 몽둥이에 맞아 죽죠. 그리고 대피선은 이제 초봉이가 군산을 떠나죠. 군산을 떠난 초봉이가 재우를 만나서 유성온천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흘렸던 씨앗은 송이 얘기죠. 누구 아들이냐, 누구 자식이냐. 슬픈 곡에서는 장영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욕의 방법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군산으로 장소가 옮겨와서 인신매매, 매매혼과 관련된 얘기를 펼칩니다. 가난의 극에 달한 사람들이 사람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명림이를 사례로 얘기하지만은 사실 초봉이도 팔려나간 셈이죠. 이 매매혼, 그러니까 결혼이란 거래에 들어간 셈입니다. 탄력 있는 아침은 개봉이입니다. 초봉이는 첫째 딸이란 뜻이고요. 개봉이는 우리가 이 둘째를 이 개자를 쓰죠. 이 개봉이. 자, 이 개봉입니다. 둘째 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노동훈련기는 승재하고 개봉이가 이제 실비병원에서 병원 있죠.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병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를 궁리하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18장 내보살 외야차는 초봉이가 장영보를 죽이는 살인한 장면이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서곡, 맨 마지막 장이 서곡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침표죠. 이제 이 남승재의 얘기를 듣고 초봉이가 자수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서 새로운 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1장에서 19장까지 전체를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메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챕터에서는 무슨 얘기가 핵심이었고 이 챕터에서는 무슨 얘기가 핵심이었고 이걸 쭉 찾아가야 전체 개요가 잡힙니다. 됐죠? 장소를 보면은 군산에서 수안보온천, 우리 초봉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수안보온천에서 승재를 만나죠. 그러다가 서울에서 이제 삽니다. 동관이라고 했죠. 동관 파계주 쪽에 있는 집이죠. 우리 박재호가 사준 집에서 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장흥부가 찾아오죠. 군산 풍경이 한 챕터, 이게 17장이 16장이네요. 식욕의 방법론 15장인가요? 15, 16, 17, 18, 19, 15장이네요. 식욕의 방법론이 군산이 배경입니다. 딸을 장흥보에게 맡긴 채 그 사연도 모르고 돈을 받아서 사는 정주사하고 그 유씨 어머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 기생으로 팔려가는 명림을 구하려는 남승재.
얘기가 그 15장 탐욕의 식욕의 방법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사는 방법, 이런 뜻이죠. 사람 팔아서 먹고 산다, 이런 얘기지. 방법,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남승재 개봉이 얘기가 펼쳐지고요. 개봉이와 남승재가 만나고요. 그리고 초봉이가 형보를 죽이는. 그리고 마지막에 초봉이, 개봉이, 남승재가 함께 만나서 초봉이가 경찰에 자수하기로 마음먹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이 소설은 하나 스토리라인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초봉이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죠? 예, 초봉이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라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승재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라인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승재는 이 탕류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하는 의사지망생. 물론 후반부에서는 의사 시험에 합격하죠. 그리고 아현 실비병원이라는 그 빈민을 구하기 위한 병원을 설립하죠. 그리고 빈민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잠깐 필기 좀 할게요. 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필기창을 열면은 시스템이 멈춰버리곤 했어요. 오늘도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다행히 짧게 하다가 멈춰서 다시 시작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세 번 한다는 힘든 일이죠. 자, 그럼 초봉이를 중심에 놓고 한번 봐봐요. 초봉이 1이 있다고 합시다. 일단 초봉 1이 있어요. 초봉 1이 있습니다. 초봉 1이 있고 초봉 2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안에도 너무나 많은 여러분이 있을 때가 있죠. 너무나 많은 여러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초봉이의 욕망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초봉이 2는 초봉이의 또 다른 욕망 2가 있어요. 욕망은 대개의 경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거나 무너지거나 또는 재형성되거나 하죠. 초봉의 욕망 1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해서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오순도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매개하는 인물이 남승재겠죠. 남승재입니다. 근데 이 초봉의 또 다른 욕망은 이게 의식적이냐 의식적이지 않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어떤 물질적 욕망으로 휘말립니다. 이쪽에 서 있는 인물들이 바로 누굽니까? 고태수, 박재호, 그리고 장현도입니다. 이 세 사람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요 밑에 괄호에 넣어야겠지만 정주사 아버지라는 사람과 유씨 어머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고서 이제 얘기를 풀어볼까요? 자, 초봉이 여기는 그 본래 초봉이라고 합시다. 본래 초봉이가 있습니다. 초봉이가 있는데 초봉이는 정말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아름답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욕망 1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그런데 이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욕망이 서서히 좌절됩니다. 전체적으로 요 장소 쭉 보면은 요 과정은 초봉이의 욕망이 좌절되는 과정입니다. 점점 더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이죠. 과정에서 마지막에 간신히 남승재를 만나면서 구원의 손길 또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발견하죠. 그리고 인물로 보더라도
이 초봉이는 고태수, 박재우, 장영부를 만나면서 점점 더 깊은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이 마지막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죠. 그 길이 하나가 있고, 또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를 그냥 이 삶의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초봉이 욕망 일은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왜? 뭘 봐서는? 자신이 자결하기로 생각을 하지. 그죠? 또 나중에는 장영보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걸 봐서는 욕망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훼손된 욕망이라 하더라도 초봉이의 원래적 욕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걸 긍정적 욕망이라고 합시다. 일단 이거 어떤 정신적 욕망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욕망 2에 의해서 끊임없이 망가지는데, 욕망으로 망가지는 이 과정을 추동하는 게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추동하는 게 정주사와 유씨라는 가정이에요. 가족 환경입니다. 이 가족 환경 속에서 정주사는 이 아버지는 딸을 팔아먹어도, 유씨도 마찬가지지, 팔아먹어도 별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이 고태수가 몇천 원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초봉이도 남승재에 대한 갈등이나 미련이 없지 않지만은 그 아버지의 이 뒷배를 봐주겠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후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물론 김씨가, 한참봉이 아닌 김씨가 그 안에서 다리를 놓죠. 그 말 듣고 자기도 받아들이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봉이의 윤리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욕망 1에 충실한다면은 아버지의 제안 또는 고태수의 제안을 거부해야죠. 거부하고 이 길을 가야 맞지. 근데 이 초봉이는 가족 관계에서 큰딸이란 말이야. 큰딸로서 이 흥분의 집 같은 이 비난한 궁핍함 살림살이를 어떻게든 자신이 책임져야겠다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고태수의 제안을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박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호에게 돈을 50원씩 받잖아요. 그 받는 돈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는 또 집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지. 그 씀씀이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장영보를 만났을 때도 너 우리 아버지 돈 보내줄래? 그리고 내 동생들 공부시켜줄래? 라는 거래를 하잖아. 그렇잖아? 거래를 하고 한 다음에 이 장영보에게 그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육체적으로 착취당하는 그 길을 걷게 되죠. 이 초봉이의 이 추락 과정에서 결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 매개고리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없이는 관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얼마가 오가는지. 여기 핵심적인 얘기가 뭔지. 그래서 근대 소설, 뭐 서양 동성을 가리지 않고 근대 소설을 보면은 결혼 문제는 늘 돈하고 얘기됩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읽든 뭘 읽든 이 거래 문제, 거래. 전쟁과 평화를 읽든, 그리고 마담 보바리를 읽든, 덕과 흑을 읽든, 이 고전 소설의 근대 소설에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은 다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일 경우에는 거래 문제, 트레이드 문제가 딱 떠오릅니다. 여기 초봉이라는 한 여성이 이 자본주의적 관계 속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주 그 자본주의라는 것도 여기는 대단히 뭐랄까요, 생산적이지 못한 자본주의의 저 어둠 속에 있는 돈의 움직임이죠. 돈의 움직임 속으로 빨려드는 거지. 이게 탕류예요, 탕류. 이런 흐름들을 조정하고 있는 게 저 뒤에 있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근대 자본주의라는 것은 뒤에서 밝혀집니다. 초봉이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지만은, 남승재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지만은, 거대 자본주의의 흐름이 고태수를 통해서, 장영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죠. 고태수가 어떻게 돈 버는지를 보면 되잖아. 은행에서 횡령해서, 그 미두시장,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미두시장에서 한몫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서 뒷배 봐주면서, 하박군 노릇하면서 이 장영보는
또 수령 할인이라고 어음 할인, 카드깡의 일종이에요. 카드깡을 하면서 먹고 살자. 그리고 뒤에는 고리대금업을 한단 말이지. 이게 대도 자본주의적이거든. 은행이 말만 은행이지 많은 경우 약탈적 자본주의의 천병일 경우가 많죠. 금융기관들이. 이 장용보가 그 대리인이죠. 이자율이 좀 높을 뿐이죠. 이 모든 사람들 빚으로 옥죄는 옥죄는 게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태수도 횡령으로 빚지고 있죠. 박재호도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약을 뭐 얼마 그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약을 뭐 5원 뭐 10전에 제조해서 10원에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광고를 하면은 그 10전 이거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1,000원 원가가 1,000원인데 10,000원 주고도 덜컥덜컥 산다는 얘기지. 그 광고를 때리면은 그 광고를 보고 산다는 거야. 그 광고료를 이 소비자들이 내는 줄도 모르고. 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박지호 얘도 어떤 성실한 자본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자본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타락한 자본가죠. 어떤 편법을 써서 이 약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죠. 제조하는데 편법을 써서 싸구려 약을 제조해서 비싸게 파는 게 얘 업입니다. 황영보는 고리대금업자예요. 말할 것도 없죠. 고태수는 횡령 범죄자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 고리 속으로 초봉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야. 가족을 살린다는 이유로. 그걸 이 정주선의 유씨는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초봉이는 정말 자본주의라는 탕류에 몸을 던진 심청이 꼴이 돼버린 거지. 응? 그죠? 확실히 그 우리 최만식은 판소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풍자의 미학도 그렇지만은 이런 주제 의식에서도 그래요. 초봉이를 심청이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죠. 심청전도 새롭게 봐야 되는데 어떤 애비가 자기 눈 뜨겠다고 딸을 팔아먹느냐 말이야. 이건 여성을 희생양으로 내모는 조선시대의 어떤 그 폭력적인 제도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심청전을 새롭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을 희생양으로 던지고서 이 아버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지. 이 가부장제에서 이 여성이 어떻게 희생당하는지를 거꾸로 보여줍니다. 명림이도 초봉이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자가 초봉이하고 명림에게 깊은 그 뭐랄까 동정이나 관심을 갖는 게 같은 맥락이죠. 확실히 딱 이해갔지. 그러면 딱 그림이 보여요. 그림이. 이게 이제 초봉이를 중심으로 서사 전개 이렇게 했죠. 이 장소의 이동도 그렇고 이 인물의 이동도 그렇고 고태수에서 박재호에서 장영보로. 그죠? 이런 부정적인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승재와 개봉이라는 긍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남승재는 어떻게든지 이런 병든 이 세상을 고치고자 마음을 쓰는 젊은 친구입니다. 아주 우락부락하게 곰처럼 생겼다 그러죠. 근데 심성은 참 고와 보입니다. 이 개봉이의 아주 명랑한 모습 그리고 현실을 직관적으로 간파하는 이 지혜가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기 언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캐릭터 다릅니다. 그냥 체념적이고 어떤 운명론적인 운명론적인 그 전통적인 여성의 캐릭터라는 초봉이가 개봉이는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근대적인 여성이죠. 비판을 확실하게 할 줄 아는 친구죠. 그리고 열려 개방적이면서도 어떤 세상을 보는 눈도 꽤 분명한 형보가 도와주겠다는 것. 그러니까 뭐 간호학교를 가든 무슨 약학 전문 학교를 가든 그런 거 다 들어오서 안 배우겠다고 딱 때려치고 백화점에 자기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지. 자기 언니를 지켜주기도 하지만은 철저하게 장영보에 대해서는 우월한 입장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하죠. 이 개봉과 초봉의 대비도 대단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초봉은 전 근대적 여성의 그 흔적들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죠.
개봉이는 근대적 여성의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남승재는 아주 외모는 꽤 못생긴 것 같죠? 뚱뚱하고 좀 곰처럼 생겼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 여기에 비해서 고태수는 아주 매끈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껍데기만 멀쩡한 놈이죠.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 보세요. 초봉이가. 이 껍데기 가지고 말려들면 안 되지. 이 박지훈은 아버지 뻘이잖아. 아버지 뻘인데 이 딸 뻘인 이 초봉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다 돈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화폐를 신으로 모시는 시스템이라고 내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그리고 은행과 증권거래소, 우리 탕류로 얘기하자면은 고태수가 다니는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미국 취인소가 바로 신전이죠, 신전. 자본주의의 신전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론 본점은 도쿄에 있고 오사카에 있죠. 그 얘기는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초봉이에게 빌부터 사는 정주사, 유씨, 형주, 병주가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거 금방 보이죠. 이 무능한 아버지가 딸을 팔아서 이 형주, 병주를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지 보세요. 한참봉 김씨 싸전 가게죠. 여기서 한참봉의 역할은 고태수를 죽이는 역할이죠. 이 김씨하고 고태수하고 이 관계를 알아채고 고태수를 죽이죠. 여기서 장영부하고 다 엮입니다. 이 장영부야말로 식민지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죠. 괴물. 식민지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의 형상입니다. 여기에 행화라는 기생이 있고요. 명림이 있죠. 명림이네 집 기억나죠? 계명옥 주인이 있습니다. 송이가 있고요. 딸이죠. 누구 딸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고태수의 딸이 아닌가 싶은데 또 장영부 얘기들은 장영부 딸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개봉의 백화점 동료 직원들 있죠. 옥고미도 있고요. 전라북도 방언인데 각주를 이 문학과 지성사 파는 각주를 잘못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옥고만다는 뭔가 올망졸망하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단발한 친구도 있고 그렇죠. 또 영화를 보러 영화광도 있고 여드름쟁이 있습니다. 초봉이네 서울 초봉이네 집 식모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고 이 말고 또 있나요? 인물들이 꽤 이 대장편치고는 단촐한 편이죠. 그렇게 인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물 관계들을 잘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확 이 평양 텍스트가 와 닿을 겁니다. 19장의 구성 잘 파악하고요. 그리고 인물 관계도 잘 그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잘 못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초봉이 1과 초봉이 2.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인물이 있다. A1, A2가 있죠. 내 속에 내 2가 너무 많으니까 또 A3도 있을 수 있고. 이 중에서 어떤 나를 선택하느냐, 어떤 나의 모습과 내가 악수하느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아를 내 안에 안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아는 수많은 타자들과 만나면서 형성된 자아죠. 그 중에 나는 어떤 자아와 악수하고 만나서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인생이죠. 여러분들은 남승재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고태수나 박지원이나 장영부 같은 사람 만나서 나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나를 찾아가겠습니까? 꼭 결혼이라는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죠. 우리는 1차적으로 다 초봉 1의 타입을 바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초봉 2의 타입, 왜 우리는 기웃거리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유혹이 있으면 이쪽으로 휘말리지 않을까요? 휘청거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3의 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던지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봉 입장이라면 또는 개봉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읽냐에 따라서 탕류라는 소설은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다른 작품들이 그렇듯이 초봉이를 초점에 놓고 읽을 때와 남승재를 초점에 놓고 읽을 때, 개봉을 초점에 놓고 읽을 때, 또는 장영보를 초점에 놓고 읽으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장영보라는 괴물의 탄생 과정들, 물론 앞에서 슬픈 고개사란 챕터에서 설명하긴 하지만은 고아로 태어났죠. 고아로 태어나서 정말 그 고통스럽게 살다가 버려진 채 살다가 이런 세상에 대한 막 원한으로 똘똘 뭉친 이른바 장애아잖아. 장영보에게 마이크를 준다면 장영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민 안 해봤습니까? 이 장영보를 우리가 대단히 악마적인 타자, 부정적인 타자로 그냥 도외시해 버리는데 우리 안에 장영보적인 욕망은 없을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야학에서 공부하던 학생 있었죠? 꿈이 뭐냐 하니까 저는 총독되는 걸 했던 애 있죠. 왜? 물으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그랬죠. 그게 뭐 친일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돈 많이 번다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변형된 형태로 또는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우리는 인신매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세상.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좀 더 이 교묘한 형태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정말 정교하게 우리는 이 금융자본의 노예가 돼서 별 죄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다국적 기업 또는 어떤 전범 기업에 월급만 많이 준다면 우리는 별 죄의식 없이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윤리적인 삶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긴 쉽지만 나에게 그 윤리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실존적인 선택이죠. 여기에서부터 문학적 상상력은 시작돼야 돼요. 내가 몇 번 강조하죠. 입이 닳도록 강조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나라면은 박재호의 유혹을 정말 한 칼에 뿌리치고 물리치고 나의 노동으로, 내 성실한 노동으로 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권력의 유혹의 손길이 있을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앞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에 부딪힐 겁니다. 물론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탕류 안 읽고도 이른바 잘 사는 사람들, 잘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따옴표 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뭐가 잘 사는 것일지, 뭐가 행복한 삶일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정말 잘 지내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갈 겁니다. 차라리 이런 작품들 모르고 살 걸, 문학 공부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탕류는 내가 보기에는 악마적 자본주의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의 행방은 어떻게 됐을까를 묻는 작품입니다. 보세요. 고태수 죽죠? 박재훈은 사라지죠. 어디론가 우리의 소설 밖으로 사라집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다 싶으면은 단물을 빨아먹었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장영보 죽습니다. 남승재가 좀 희망으로 남아있을까요? 남승재 개봉이가. 정주사 유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도 모른 채 추봉이의 빌부터 살아갈까요? 얘들 누이를 이렇게 팔아서 살아가는 얘들은 어떨까요? 한참봉 감옥에 갔죠? 얘들은 어떨까요? 명림이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우리 어, 남승재가 서울에 데리고 와서 간호사로 기를 수 있을까요? 등등 등등.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물어야 돼요. 이
악마적 자본주의 또는 약탈적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자본주의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물어야죠.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던져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식민지시대 자본주의, 이른바 이 제국주의 지배하였던 조선의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맥락에서 이 탕류의 모습을 보고 탕류에서 허우적거리는 또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탕류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좀 이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윤곽 보였죠? 미두에서 고리대금업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이 돈줄을 잘 봐야 돼요. 돈줄. 구태수의 돈줄, 장영보의 돈줄, 박조의 돈줄. 앞에 설명했죠? 구태수는 조선은행 군산지점 당자괴에서 횡령한 돈으로 미두 취인소, 미국 취인소에서 큰손, 큰목 잡으려고 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도박꾼이죠. 근데 물론 은행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만은 여기 미국 취인소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니까 주식시장이 그렇듯이 장영보는 여기에 빌붙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고태수의 끈앞을 노릇을 하면서 결국은 고태수가 남긴 돈 가지고 이 수영, 어음을 할인한, 그러다가 나중에 고리대금업까지 나아가죠. 박재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원가를 싸게 들인 약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아주 비윤리적인 이런 장사꾼이죠. 얘들 돈줄에 기대서 살아가요. 초봉이가. 초봉이와 그 가족들이 살아갑니다. 정리됐죠? 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정주사는 시방, 지금 미두장, 다 배웠습니다. 여기 미두장을 미국 취인소, 이 취인소는 이 도리비키쇼 이러는데 일본어입니다. 거래처예요, 거래처. 미국 거래처. 미국을 쌀을 거래하는 곳. 이 미두라는 게 쌀을 선물 거래. 다 설명했었죠? 미리 샀다가 팔고 하면서 돈이 오가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주식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또는 기미시장, 이 미두를 기미라고 했어요. 이 쌀을 미리 사서 기약하는 것이죠. 기미시장. 미두장 앞 큰 길 한복판에서 다 같은 하박군, 이 하박군이라는 게 절치기꾼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하박군은 원어가 이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 하바란 말이 일본어로 하면은 이게 폭자예요, 폭자. 그죠? 이렇게 쓰면 맞죠? 그리고 일본어로 오, 목적격을 할 때, 그리고 스루 하면은 뭐뭇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루. 이상한데. 됐죠? 하바오 스루 이렇게 읽어요. 하바오 스루.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이 폭자예요. 폭 찾아보면 나와요. 진폭할 때, 어떤 폭할 때. 하바오스로 하면은 허풍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허풍을 치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다음 여기 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봐야 돼요. 대판 시세 2절 이랬죠. 후장 이 말을 딱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도 주식시장 가면 오전장, 오후장 이러거든. 오후에 이 증권이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열리고 그게 오전장이에요. 그리고 오후장이 이제 오후 4시에 끝나나요? 난 주식을 전혀 안 해봐서 몰라요. 오후장이 있어요. 이걸 전장, 후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세가 움직이는 시사계 등락, 우리가 뉴욕 증권시장, 뭐 도쿄 증권시장 이런 거 보잖아. 그리고 뉴욕 증권시장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서울 코스피, 서울 그 거래시장도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죠. 여기 대판이 중심이야. 오사카 시세, 미두 시세 2절이라 했지. 2절. 이 절은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있대요. 어떤 시간마다 등락폭, 오르고 내리는 것을 그 적는 그 시각이 있는데 그게 2절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대판 시절
대판 시제 2절.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오사카 시제 시설 시세, 그러니까 미두 시세 2절 두 번째 발표. 이걸 칠판에 쓰는 거야. 대판 시제가 1절에 비해서 뭐 10전이 올랐다 내렸다. 이걸 올리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이거 절치기는 이 절은 여기 대판 시제 2절 할 때 이 절이에요. 이게 매듭이잖아, 매듭. 매듭인데 2절에서 3절로 이게 다시 발표가 바뀌거나 이러겠지. 그러면 뭐 내일 오후장 몇 절은 얼마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니야. 난 내일 쌀 100섬을 얼마에 사겠어 이런 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 큰 소리를 치는 놈들이 있어요. 아마 내일은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러이런 정치 소식이 있으니까, 또 이러이런 뭐 쌀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쌀값이 내릴 것이다, 오를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는 놈들, 하바우스로 하는 애들. 이게 절치기야, 절치기. 이 절 1절, 2절, 3절 그 절마다마다 그걸 딱 땡겨서 남들을 이렇게 이게 값을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 갖고 있던 걸 뭔가를 팔라고 그래서 그 차액을 자기가 받는 거죠. 쉽게 설명하려면 내가 주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것인지는 이해가 얼추 가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0원 하는 2절에서 100원에 쌀을 얼마 샀다 치자. 쌀을 100섬 샀다 치자. 근데 3절에서 이게 120원으로 오를 거야 라고 막 하바우스를 해요. 하바우스, 큰 소리를 허풍을 치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건 사실은 허풍 친 거고 사실은 이게 떨어질지도 몰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산 사람도 있을 거고 판 사람도 있겠지. 이 사이에서 차액을 노려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들이죠. 이건 우리는 이걸 증권시장에서는 작전 세력이라고 한대요. 작전 세력.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있죠. 이런 세력들의 어떤 원시적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미두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거기 빌붙어서 사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주식 시장에도 이 떡고물 얻어먹기 위해서 이 주의를 어정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많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하박군이로되 나이 배절문 애송이한테, 나이가 아주 젊은 애송이한테 멱살을 당시랗게 따잡혀가지고는, 당시랗게 따잡히다 이런 말들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제대로 잡혀가지고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딱 찾아서 보세요. 이런 어휘들이 풍부해질수록 여러분들의 표현도 풍부해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정서 표현도 풍부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당시랗게 따잡혀 가지고는 죽을 봉욕을 당하는 참이다. 정주사가 지금 뭔가 사기쳤다고 해서 당하는 참이죠. 시간은 오후 2시 반, 후장의 대판 시세 2절이 들어오고 나서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2절 발표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절기는 바로 5월 초생. 이 대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대판 오사카죠. 오사카 도쿄가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특히 조선과 관련해서는 대판 시장입니다. 오사카 시장입니다. 오사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자본주의적인 이 움직임들이 바로 조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정주서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고태수 장용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그 자본주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는 거지. 2중, 3중으로 이 벽이 있는, 그리고 이 벽을 넘어서 온 이 군산, 이런 한복판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폭넓게 읽으면은 바로 이 일본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작동 과정들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나가면 힘들어지니까. 일단 오사카의 그 미두 가격, 요즘 말로 하자면 주식 가격에 따라서 조선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정주사가 젊은 놈한테 멱살 잡힌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 읽어야 돼, 이걸. 대판의 미두 시세와 정주사의 이 봉욕,
욕을 당하는 것이 봉욕의 상관관계를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조금치라도 관계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시장이라 부르고, 미두와 관련해서 속한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한나라 한자인데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무례한 이런 말 쓰죠. 무례한 또는 뭐 악한 이런 말 쓰죠. 악한이란 말 들어봤나요? 악한 이런 말 씁니다. 나오죠? 악한 이런 말이 바로 한자가 무슨 놈 이런 뜻이에요. 나쁜 놈. 속한 하면 세속해 사는 놈, 속된 놈 이런 뜻입니다. 무례한 놈 하면 무례한 놈 많이 쓰여요. 속하는 미두장이라 부르고, 그리고 간판은 뭐라고 해놨나? 간판은 군산 미국 취인소라고 써붙인 무슨 도박장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나? 도박장. 합법적인 도박장입니다. 이 도박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늘 큰 손들이에요. 큰 손들이죠. 근데 물론 작은 돈으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는 있죠. 우리 화상 강의 때 얘기했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어떤 도박식으로 1억 천금을 노리고 큰 돈 벌겠다라고 덤비면은 그건 결과는 뻔합니다.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자면은 이거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른바 건전한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 자장 안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도박장과 같은 장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지. 고태수나 장영보, 박재원은 다르긴 하지만 역시 이 사람도 사기성이 농후하죠. 이런 사람들의 돈줄에 기대고 살아가요. 초봉이 가족들. 물론 개봉이 제외하겠지. 이 돈줄을 주목해, 돈줄. 내가 어젯밤에 그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시스프라시인데 바다에다가 컨스피러시, 음모란 뜻이죠. 컨피런시, 음모, 그러니까 바다의 음모라는 말 줄임말 같습니다. 이 바다 우리 많이 얘기하죠. 플라스틱 이 바다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들이 지구를 오염시킨다. 뭐 바다 생명을 어찌어찌 한다. 그리고 고래를 어찌어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근데 그 바다를 사랑했던, 돌고래를 좋아했던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이 감독이 정말 저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환경단체들 딱 파고들어 봤더니 다 거대 자본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거대 자본이 바다에 저지르는 폐악질은 이 사람들이 고발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거대 자본의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환경운동단체에서 플라스틱 버리지 마라, 뭐 스트로, 빨대 버리지 마라 이런 소리는 귀에 박히게 들어봤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착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플라스틱 쓰면은 괜히 재스럽고. 근데 바다를 오염시키는 50% 이상이 어업 때문이랍니다. 어업. 전 세계에서 펼치는 어업 있죠? 어업, 이 그물들, 어업하는 그 배들이 버리는 것들. 이것들이 바다를 망치는 핵심적인 원흉이라는 거지. 근데 그 얘기는 환경단체에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방구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깊은 환멸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난 생선을 좋아하는데 생선도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걸 봐야 탕류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입니다. 한국 문학에 나온 좋은 작품이에요. 어휘의 차원에서 우리 한국어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 점에서도 대단히 좋은 작품이죠. 그리고 이 미학적으로 풍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 풍자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시스프라스라는 혹시 넷플릭스를 보는 학생들은 한번 꼭 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계정을 갖고 있으면 빌려서라도 한번 보세요. 충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탕묘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인간 문제 얘기할 때 산업재 얘기했었죠.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산업재로 죽어간다는 얘기했지 않나. 몇천 명이 죽어간다고.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돈줄이 문제예요. 환경단체 중에서 환경윤리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 있죠.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보려면 돈줄을 봐야 돼요.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돈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상을 읽는 눈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긴장시키는 이 방법이기도 하지. 여러분들의 삶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돈줄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모르고 어떤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내 영혼을 매수했을 경우가 많아요. 뇌물을 영혼을 매수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뇌물 수술하는 걸.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왜냐? 성인이니까. 그때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런 탕류 같은 소설, 인간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소설들은 우리 삶의 훌륭한 교과서일 수가 있죠.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남이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태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은 말쑥한데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돈이라는 영화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말 탕류 같은 세상, 그걸 읽어봐야죠. 또 개봉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장영복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영복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 안 만날 것 같죠. 박재호 같은 사람 안 만날 것 같죠. 글쎄요. 네, 됐죠? 돈줄을 파악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 이거 이제 식욕의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계명옥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팔지 않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개봉이가 자기 언니를 비판하는 거 뒤에서 보겠지만은 결혼도 매매, 거래하듯이 하고 또 딸을 팔아서 어디 섬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하죠. 명림이네 아버지 양 씨는. 근데 그 20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금방 또 이 딸을 팔아먹겠다고 이 계명옥 주인은 얘기하지. 이 계명옥 주인이 일리가 있다고 남승재도 동의를 하잖아요. 이 가난은 자본주의는 이 가난을 체계적으로 낳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본주의는 가난이 없이는 작동이 안 된다고도 얘기해요. 이건 또 다른 맥락에서니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계몽 주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당신님은 지금 남승재예요. 남승재가 이 90원을 어렵게 모아가지고 명님을 구하겠다고 가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얘네 형편을 잘 아시겠구려. 아시지요. 별 수 없이 펀펀 굶지요. 펀펀이 굶지요. 됐죠? 아마 하루 한 끼 어려우리다.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울걸요?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글쎄 배고픈 서름 위에 더한 서름이 어디 있겠소. 꼬르륵 소리가 나다 못해 쓰라린 창자를 들켜지고 틀어지고 앉아서 눈 멀뚱멀뚱 뜨고 생배를 고른 서름보다 더운 서름이 있답니까? 생배를 고른다. 고생하고는 제일 가는 고생이고 그런 게 불쌍한 사람이지 누가 불쌍하고 남의 무엇은 크다고 부죽갱이로다가 찔르더라던 푼수로다. 아 남이야 남의 시장한 창자 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니까 배가 고픈지 어쩐지 모르지요. 이게 이제 이런 구어들이 좀 어려워요. 이런 소설들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풍요로운 구어들을 끝없이 재발견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되죠.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게 우리 자연 환경을 풍요롭게 하듯이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게 우리의 사상과 정성을 풍요롭게 합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다. 그렇죠? 음? 어,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음. 남의 무엇은 크다고, 뭐 남의 떡은 크다 이런 말 쓰죠. 남의 떡은 크다고 부직갱이 불 뗄 때 이 불을 헤집는 겁니다. 모르면 할머니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 생활했으면 물어보세요. 알 겁니다. 부직갱이로다 찌르더란 푼수로다 남의 무엇은 떡은 크다고 내가 못 먹는 떡 찔러나 보지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부직갱이로 찔러더란 푼수 그런 마음으로다가 아 남이야 남의 시장한 창자 속 배고픈 창자 속 들여다본 게 아니니까 들여다본 것이 아니니까 배가 고픈지 어쩐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남의 그 배고픈 뱃속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배고픈지 어쩐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건 바로 배고픈 것은 못한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 굶주림을 당하는 사람은 6장 계속 나오죠. 계속해서 6장 늘 생배 골키랄게 생배 고른다는 것이 말입니다. 골키랄게 뭐 하는 게 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생배 고른다는 게 진정 못할 노릇입니다. 못할 노릇일 뿐 아니라 주인 여자의 언변은 차차 더 열이 올라 팔을 부르걷고 승주에게로 버썩 다가앉는다. 이 승주에 대한 인상이 나쁘진 않았죠. 우리 이 계명옥 주인은 버석 다가앉는다. 걔 젠장 맞을. 이 젠장 맞다란 요게 그 근원 아나요? 이 된장 맞다. 된장. 이 장은 이 몽둥이 장자입니다. 몽둥이 장자. 우리가 뭐 곤장 맞다 이러죠. 곤장. 곤장을 맞다 할 때 쓰죠. 예. 곤장을 한자 이렇게 써요. 이 장자 있죠. 장자. 이 장자가 바로 예, 곤장 맞다 곤장인데 된장 그러면 아주 되다. 아주 되게 호되게 할 때 호되게 호된 이 몽둥이를 맞다 할 때 된장 맞다예요. 그게 이제 국외음화가 돼서 젠장 맞을 된장 맞을 놈 그러니까 호되게 곤장 맞을 놈이 원어입니다. 이 욕을 하나씩 풀어가도 참 재밌습니다. 곤장 막 오라질 놈, 막 우라질 놈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오라를 치다. 이 죄인이 돼서 손목에 이 어, 손목에 수갑을 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라를 치다, 이 밧줄로 손목을 묶다 이런 뜻입니다. 오라질 놈 이렇게 쓰죠. 젠장 맞을, 호되게 된장 맞을 놈, 된장 맞을 뜻이죠. 사람 채것 이런 또 구어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사람 채것, 사람 몸인 것이 이 말이죠. 그런 것이겠죠. 그래 날아다니는 까마까치도 제 밥은 있는 법인데 까마까치도 제 밥은 있는 법인데 그래 사람 명색이 사람인데 생으로 굶어야 오라요? 생으로 굶어야 오르냐? 그보담 더한 천하의 몹쓸 죄인도 감옥에서 밥은 얻어먹는데 천하의 몹쓸 죄인도 감옥에서 밥은 얻어먹는데 죽일 놈도 먹여 죽이는 법인데 그래 생사람이 굶어 죽어야 옳단 말이요. 네?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눈 멀거니 뜨고 앉아서 굶어 죽어야 옳단 말이요. 네? 하고 계명옥 주인이 버쩍 나가 앉아서 남승지에게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렇죠? 남승지가 할 말이 없죠. 이 가난을 어쩔 것인가? 이 가난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까지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가를 채만식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놓는 대답이 있죠.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몸을 안 팔고 되겠느냐. 정주사님만 해도 봐라. 그 애새끼 4마리 그리고 맨날 칭얼대고 코 지질 흘리면서 뭐 사달라고 조르는 그 형주 같은 놈을 병주 같은 애를 키워야 하는 이 집에서 어떻게 하냐. 딸이라도 팔아야지. 여기서 윤리고 뭐고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리미를 얘기하는 중에 나온 얘기들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 장발장이 훔친 빵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말은 쉽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읽었다고들 많이 하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지글러의 책 기억나죠? 왜 굶주린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때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굶주리고,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저 다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굶주리는가? 응? 왜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개소리라 그러지.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에서 얘기한 어, 시스프라시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물을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어디까지 악마일 수 있을까? 인간만큼 좋은 뭐야 존재도 없어요. 인간만큼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도 없지. 여러분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이 가난 어쩌면 좋을까요? 최만식은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죠. 음, 네, 우리 초봉 1, 초봉 2 했었죠? 초봉 1에서 초봉 2로 들, 그 초봉 2의 길로 들어섰다가 장영보라는 그 악마적 그 형상을 만나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은 그걸 끊고자 작정을 하죠. 너 죽고 나 죽자. 이 장영보의 폭력,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서 못 태어나던 이 에, 초봉이의 결단, 이 정초봉의 결단, 이 결단이 좀 갑작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소설적 결말은 아마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살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바로 이 지긋지긋한 자신의 삶, 초봉 1을 상실하고 초봉 2의 삶을 살아온 초봉이가 마지막 자신의 삶에 대한 예의로서 어떤 자결을 결심하고 형보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개봉이와 남승재가 나타나면서 자결은 실패로 돌아가고 자수하는 걸로 나아가죠. 살인의 서사적 의미는 이해할 겁니다. 자기 구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봉 2로 끊임없이 추락해가는 자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지. 그리고 초봉 1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랄까 그런 미련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장영부 폭력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슴찮고 우르르 나가 그놈을 위아래 짝 한꺼번에 불끈 안아들고 방으로 달게 된다.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맷돌을 들고 와서 던지는 거죠. 여느 때는 한 짝씩만 들자고 해도 힘이 붙이는 맷돌이다. 번쩍 턱 밑까지 높이 쳐들어 올린 맷돌을 형보의 가슴패기를 겨누어 앙칼치게 내리 부딪는다. 떠그럭 퍽 떠그럭 무딘 소리와 한 가지로 육중한 맷돌이 등에 곱사하게 떠받쳐 비스듬히 기운 형보의 안가슴을 으깨고 둔하게 굴러내린다. 맷돌을 내려치는 바람에 초봉이는 중심을 놓치고 앞으로 형보의 시체 위에 가서 꼬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는다. 몸을 거쳐 가진 초봉이는 또다시 맷돌을 안아 올리려고 허리를 구부리다가 피변 형보의 가슴을 보고서 그대로 멈춘다. 형보라는 악마의 형상을 터치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읽을 수도 있죠. 이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동시에 자기 초봉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끝장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죠. 이 결단의 순간을 잘 보여주는 게 맷돌 들어올리기인 것 같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을 턱 밑까지 들어올려서 내던진다는 것. 이건 이 절망적인 몸부림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보를 죽이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 초봉 이의 삶을 끝장내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겠죠. 이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질문처럼 던졌었는데 살인 장면을 얘기하라고. 근데 그냥 죽였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초봉 1에서 초봉 2로 왔던 정초봉이 다시 1로 회귀하려는 이 회귀 과정은 일단 죽음이겠죠. 죽음을 통해서 1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소설로 보자면은 이제 경찰에 자수하고 남승지의 뜻에 따라서 자수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시작을 위한 마침표로서의 의미도 있죠.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 각성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의 순간. 서사 구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박한 휴머니스트 남승재 얘기인데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정초봉의 희생의 과정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정초봉이는 상당히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죠. 결단이 없어 보여요. 이건 이제 개봉이가 비판을 하죠. 그런데 또 큰딸이 가족, 또 아버지가 구축한 질서 있죠. 가부장제 질서를 떨치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 응?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순응하다 보니까 남승재에 대한 사랑도 다 버린 채 이런 고태수, 박재호, 장영복 라인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걸 어떻게든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명림이는 그러니까 초봉이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승재의 그 명림에 대한 관심은 초봉이에 대한 변형된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명림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쭉.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가난 얘기했었잖아요. 가난의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이 조그마한 군산 바닥이 이러할 바이면, 여기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승재가 40원 월급을 받아서 뭐 애들 도와주고 하는 얘기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군산 바닥이 이러할 바이면 조선 전체는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승재는 기가 딱 질렸다. 단지 눈에 띄는 남의 불행을 참아보지 못해 제 힘 있는 것 그를 도와주고 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불행한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대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승재로서의 일단의 발육이라고 할 것이었다. 일단의 어떤 그 성장이라고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겨우 양으로 눈이 갔을 뿐이지 질을 알아낼 시각이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현상만 볼 수 있었지 그 본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난에 고통을 당하는가,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지. 따라서 가난과 병과 무지로 해서 불행한 사람이 많은 줄까지는 알았어도 사람이 어째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에 지고 하는 것은 아직 알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박한 타고난 휴머니즘밖에 없는 시방의 승재의 지금의 결론은 절망적이다. 절망적이죠. 인도주의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런 그 현상들은 지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음 착한 사람들은, 승재 같은 마음 착한 사람들은 늘 자기 이 범위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절망에 빠지곤 하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든지 행동을 나서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답을 들려주는 게 바로 개봉입니다. 개봉이가 현상만 알고 그 본질, 구조를 모르는 이 남승재에게 저 뒤에 가서 뒷부분에서 알려주죠. 그건 바로 분배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게 어디 그 사람의 죄인가 뭐? 이게 지금 그 개봉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누가 글쎄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냔 말이오. 가난한 거야. 제가 가난한 건데 어떡하나. 글쎄 제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딨어. 그거야 사람마다 제가끔 부자 살고 싶긴 하겠지. 부자로 사는 건 몰라도 시방 가난한 사람 내가 그닥지 그렇게 가난하던 않을 텐데 분배가 공평치 않아서 그렇다고. 분배가 공평치 않다고. 여기 분배 공정이란 말이 나오지.
이게 핵심인데 이걸 이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못해요. 근데 직관적으로는 알지, 개봉이는. 이게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뭐야,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나요? 극히 드문 사람들 빼고 나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단 말이야.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 이건 바로 분배 문제야. 그리고 이 불로소득이 많기 때문이지. 제대로 노동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지. 이 부동산 투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건 불로소득이지. 우리는 여러분 세대는 공평하다, 공평이라는 이 말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잖아요. 뭐 당연합니다. 공평해야죠. 근데 개인적인 의미에서 공평에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 때는 우리는 정말 예민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죠. 나에게 그런 불공정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할 때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1차원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공정에 대한 1차원적인 반응이죠. 저게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준에서 불공평에 대응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고. 이거 1차적으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진짜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구조적인 불평등입니다. 구조적인 불공정이고. 이건 문제 삼아야 돼요. 한국 사회 청년들이 왜 고통받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이 있죠. 이 분배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불로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고도성장기가 끝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 직장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지. 그럼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지. 이게 기성세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청년들이 이걸 요구해야지. 요구하는데 개인의 차원에서 요구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우리를 제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한 사회 구성원이면.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이 사회를 또 끌고 갈 거거든. 그건 당연하단 말이지. 이게 1차적인 공정에 대한 요구에서 2차적인 공정에 대한 요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1차적인 불공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고 거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차적인 그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조적인 불공정의 그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직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증적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병이 생기면은 그 병에 맞는 치료법만 조치하는 것을 대증요법이래요. 대증요법. 증상에 따라서 거기만 조치한다는 뜻입니다.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이렇게 써요.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행한다는 뜻이죠. 엄발에 오줌 누기 이런 말 알죠? 엄발에 오줌 누워봐야 그때만 뜨뜻미지근할 뿐이지 또다시 얼어붙으면 더 차갑죠. 이런 대진요법을 떠나서 공정 문제도 구조적인 문제까지 치고 들어야 한다는 얘기지.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거기에 남는 그 세금들, 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청년들과 노인들 삶 고생해서 살았잖아, 평생. 그러면은 이 사람 존엄하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아름다운 사회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부터 육아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그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자기 원하는 공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못할 거라 돈이 어딨냐고. 돈 많아요. 딴 데 세서 그렇습니다. 돈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대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탕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조금씩 맑게 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탕류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분배가 공평하지 않은 데 대해서 막 이론적으로 파고들진 않아요. 근데 개봉이는 직관적으로 알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남성제도 조금씩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예, 이제 우리 독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분배가 공평하지 않으면은 명림이나 초봉이 같은 사례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명림이 뿐입니까? 구의역 김군부터 시작해서 누굽니까? 우리 서천 화력반조소에서 죽은 그 젊은 청년들, 산재로 죽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이게 문학 공부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곳을 직시하고 거기에 어떻게든 빛을 비춰서 밝게 해야 됩니다. 그 썩어가는 곳들을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젊은 여러분들이 문학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를 위한 삶이고 나를 위한 삶이자 우리를 위한 삶이고 내 삶에 대한 깊은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남들은 대부분 내 스승이긴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최만식이 그린 탕류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의 맥락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명일의 언약 이랬죠. 마무리입니다. 이제 최봉이가 최봉이래 자꾸 최봉이가 우리 대학원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봉이가 장영보를 죽이고 자결을 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 개봉이의 권고를 듣죠. 자현하라 그러죠. 자현이 스스로 나타난다. 자수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성제를 보고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하라고 하시면 하겠어요. 징역이라도 살고 오겠어요. 하면서 조르는 듯 묻는다. 의외요? 그러나 침착한 태도였다. 승재는 그렇듯 어떤 새로운 긴장을 띤 초봉이의 그 눈이 무엇을 말하며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었다. 알고 나니 대답이 막히긴 했으나 그는 시방 이 자리에서 초봉이가 애원하는 그 명일의 언약, 내일의 약속이죠. 거절하는 눈치를 볼 용기는 도저히 나질 않았다. 뒷일을 아무것도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승재의 음성 다정했다. 초봉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안도의 산숨을 내쉬면서 살았다는 숨이겠죠? 네, 고즈넉히 대답하고 숙였던 얼굴을 한 번 더 들어 승재를 본다. 그 얼굴이 지극히 슬프면서도 그러나 웃을 듯 빛남을 승재는 보지 않지 못했다.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웃을 듯 빛남을 본 거죠. 슬픔 속에서. 이 희미한 희망의 끈을 이제 이 초봉이와 남승재의 슬픈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봉 1이 초봉 2로 전락했던 초봉 1이 다시 초봉 1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걸 남승재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수하고 죄 지은 만큼 죄값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내 모습을 찾겠다. 이게 또 다른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대판의 그 미두장 시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산 미두 추인소 거기에서 이 하박군 노릇을 하던 정주사의 딸 우리 초봉이의 운명 초봉 1에서 초봉 2로 전락했다가 남승재에 대한 희미한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초봉 1로 돌아오길 꿈꾸는 초봉이 그리고 그 초봉이를 지켜보는 남승재 이들이 개봉이를 포함해서 이들이 이 하구로 올수록 금강 아래로 올수록 더욱 탁해지는 이 물을 조금이나마 맑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탕류가 우리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이 한강이, 낙동강이, 금강이, 영산강이 탕류라면 우린 그 탕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청류는 아니잖아요.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위한 약속, 내일을 위한 언약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탕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 최만식은 동반자 작가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아주 리얼하게 그려낸 사람입니다. 동반자 작가가 뭔지 알겠죠? 1938년 시점에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카프도 지금 해산된 마당인데. 그런데 이랬던 그 최만식 판소리의 이 언어를 빌려서, 그리고 특히 태평천하라는 작품이 판소리의 언어에 가까워요. 우리 탕류에서도 그 흔적이 곳곳에 볼 수 있지만, 판소리의 언어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런 이런 풍자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세계, 식민지 자본주의 세계, 그 풍경들을 그렸던 이 최만식도 일제 말기에 이르면은 40년대 이르면은 친일로 돌아섭니다. 그 친일과 관련해서 쓴 작품이 민족의 죄인이죠. 근데 친일 작가라고 해서 내가 늘 얘기했었죠. 이런 탕류 같은 태평천하 같은 문학적 자산들을 내팽개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군산에 가면은 근대 유적지가 그대로 복원돼 있어요. 군산 세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미두장도 남아 있습니다. 형체가. 그리고 거기 어디더라? 동네 가면은 그 히로스 저택이래서 군산에서 농장주 노릇을 하던 이, 일본인들의 저택이 남아 있어요. 신흥동인가? 그렇죠. 거기 가면. 그리고 일본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절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식 절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박물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답사를 가야 되는데, 재작년인가 다녀왔는데, 우리는 한번 군산에 들릴 기회 있으면 한번 들려보세요. 군산 근대 역사 복원, 역사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이곳 탕류에 나오는 배경들을 곳곳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진도 볼 수 있고, 기념관에 가면은. 그래서 그렇듯이 이런 최만식의 친일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하되,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식민지 자본주의의 삶의 풍경을 그린 탕류나 이런 작품들은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서 제대로 읽어내야 되죠. 그게 나는 균형 잡힌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만식 친일했으니까 다 죽일 놈이고 다 청산해야 된다. 그건 난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친일파 처단하자 해서 다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 정치적으로 물어야 되죠. 네. 문학 예술에 관련해서는 참 많은 고민들이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일파를 옹호했다. 우리 선생님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진한 얘기 제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우리 1학기도 우리 만난 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이게 바로 조선은행 자리, 복원돼 있다 그러죠. 고태수가 이 어디에서 지금 근무했을 겁니다. 그때 마침 조선은행이죠. XS은행 군산지점의 당작에 있는 고태수가 잠깐 다니러 나왔는지 맨머리로 기 위에 철필대를 꽂고 슬리퍼를 끌고 미두장 앞을 지나다가 싸움 열린 것을 보더니 멈칫 발길을 멈춥니다. 그러자 또 미두장 안에는 중매점 마루강, 이 마루에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마루강이라고 읽어요. 마루는 일본식 훈독을 한 거고 강은 그냥 우리 한자 읽기로 읽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일본어 읽기와 우리말 읽기가 그대로 뒤섞인 마루 바타치라 읽어야 되는데, 거기 서서 어떤 상황을 알려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곱사 장영보가 끼웃이 밖을 내다보다가 태우수가 온 것을 보고 매기같이 째진 입으로 희죽희죽 웃는다. 이게 지금 이 초반부거든. 이 고태수와 장영복,
초봉이익의 처음과 끝에 있는 인물이죠. 인물이 바로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딱 뒤로 뒷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 상징적이죠. 이런 문장의 의미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0분이 지났네요.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양해하기 바랍니다. 그나마 유튜브 강의니까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기가 통하는 과정에서 강의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이런 비대면 강의에서는 좋은 강의들,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듣는 게 우리 목표죠. 대면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 인생 이야기를 직접 눈빛 마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비대면 강의에서는 이렇게라도 우리의 내실을 좀 쌓아갈 필요가 있죠. 시간 길다고 타박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 현대문학 입문 7번째 강의 태만식의 탕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